아, 자, 1700년대 식민지 시대 미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식민지는 서로 이민 구성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들, 이 사람들은 전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성공으로 인한 신분 상승이 가능한 곳을 찾아온 중산층들입니다. 상인들과 장인들이에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빈곤이 적었어요. 그리고 뭐 청교도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이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갔고, 근데 여기 버지니아는 왕당파들이 도피성 이주를 했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고 오는 것도 귀족들이 될 수 있으면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형태를 보면 여기는 사실 상업적, 기술적, 실용주의 선별 이민, 현대 미국의 이민에 가깝고, 여기는 투자 이민에 가까워요. 정리하자면 북부 쪽에선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상인 장인들이 모인 거고, 이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과 엔지니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버지니아는 자산가인 귀족들이 식민지 땅을 사서 플랜테이션 농업해서 봉건 영주를 다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스템 이민, 기술 이민, 상업 이민 요런 거에 가깝다면은 여기는 버지니아주는 농업의 투자 이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꿔 생각하면 영국적이고 귀족적이에요. 여기서 계약 노동자로 일하다가 땅을 사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계약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구조와 같이 돈이 많아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차이를 만들었는데, 북부는 당연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반대로 남부는 폐쇄적이었죠. 수직적인 폐쇄적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에 시달리는 현대 젊은 층은 이해를 할 거예요. 북부에서는 임금이 높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연봉 올라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부에서는 계약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걸 계속 모아가지고 자산을 사야, 땅을 사야 내가 신분이 바뀌어요. 이 차이가 되게 커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그냥 고볼륨의 노동력, 일 많이 하는 거. 기본적으로 노예 수입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에도 비슷한데, 유럽의 난민들이 어디서 노동할까요, 주로? 농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유럽의 저렴한 농산물 제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서비스업이나 이렇게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난민 수용은 사실 남부 계급사의 플랜테이션 농업 방식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들이 봉건제가 아직 있을 때 넘어온 귀족들이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봉건 영주를 다시 재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뿐 아니라 다른 백인 노동자들도 이민자가 아니라 재산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이런 귀부인들을 플랜테이션 미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요거보다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는 게 제일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올린 적이 있어요. 그 40대 50대는 청년 착취밖에 관심이 없다. 9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X세대, 그리고 최초의 대중 연애 결혼 세대인 40대 50대가 만든 결혼 문화도 이 카발리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결혼 문화, 돈을 벌어온 남편과 돈을 쓰는 여성, 노예와 작물 관리, 걸어 다닌 것을 품격 없게 생각하는 마차를 끌고 다니는 자차와 같은 형태, 이 캐벌리에 추구하는 방식들이 똑같이 구현했어요.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해고 자유화 안 되고 정년 연장으로 일본처럼 장기 근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도 청년 착취의 방식으로 한번 구현이 됐던 걸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다수 관리직이고 문과예요. 이 관리직이라는 게 뭐냐면 젊을 때 일하고 나이 들어서 관리직 워라벨로 일 안 하는 아저씨 문화입니다. 여전히 이걸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담배 피러 돌아다니죠. 그래서 국가 전체가 연공서열제화 되어 있고, 청년은 자산을 모으기 매우 힘들어요. 신분이 바뀌려면 자산을 바꿔야 돼요. 회사를 아무리 좋은 곳에 다녀도 그 지역에서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사를 강북이나 저 강서 쪽으로 많이 요즘 옮기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한국뿐 아니라 오히려 호주, 캐나다, 유럽이 사실 더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야 엔지니어니까 저 나라들 가면은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풀리겠지만은, 그 아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이게 돈을 지금 게다가 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더 코로나 이후 제일 돈을 또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거예요. 가치 저장 수단이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자로서 청년은 착취당하고 있으면 저축하지 않는다고 지금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땅으로 돈 벌었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캐벌리어라고 봐도 그냥 귀족이다 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토지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최종적으로는 상속세를 최대한 폐지하면서 결국엔 자기 가문에 부동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젊은이들이 생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청년기에 미리미리 자산을 모으길 기원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모아야 돼요. 지금 사실 데이트니 연애니 결혼이니 이걸 생각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기적인 인생이 조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빨리 올리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더 젊을 때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이 더더욱 풀리면 풀릴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구혼 단계 정서적 교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낭만주의 영향으로 경제적 결합은 맞는데 이제 정서적 교감도 필요하다. 이제 동반자 정도적인 관계다. 요렇게 가문만의 결합이 아니다. 요거를 추구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부권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예전엔 그냥 야 붙여놨으니까 그냥 불만 가지지 말고 살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유혹이 허용된 시대는 아니었고, 구애가 아니라 구혼이라는 과정을 두어 두 사람이 친해질 기반을 만들어 둔 것 정도 거부권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구애와 구혼의 차이가 있는데, 구애는 상대방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해야 됩니다. 근데 구혼은 상대 부모에게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거부권 정도? 이 사람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가족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과 가장 큰 차이가 처음부터 핵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분가하더라도 근처에 자리 잡아 네트워크는 유지하는 시대인데, 이제 마을 간의 길이가 좀 직간의 이제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나라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확대 가족, 할아버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확대 가족으로 해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핵가족이에요. 분가해서 따로 핵가족으로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번들링이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양키 문화, 그러니까 미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원래 스코틀랜드나 뭐 동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 환경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문화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 이제 그 딸의 이제 부모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칸막이를 두든 아니면 그냥 이불만 덮어두든 해서 옆방으로 피해주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은 당연히 금하고, 뭐 좁아서 옆방이 들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요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도 이게 100% 순결하다. 캐주얼한 성관계? 이건 아닙니다. 일단 성관계는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관계를 상가는 관행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솔직히 안 잡았겠어? 손 안 잡고 내가 보기에는 다 했을 것 같은데, 부모 없으면 다 했을 것 같은데. 예.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구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젊은 남성이 여성의 부모에게 방문 허가 요청을 해요. 그럼 부모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평판을 확인합니다. 과거 배타성의 이유인데 이제 다른 교구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섞이면서 이제 다른 교구도 확인되고 이런 것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 가지고 있다 그런 게 검증이 되는 시기도 오니까, 여성의 부모가 또 이제 사전 조사도 따로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승인해요. 승인이 되면 남성이 여성의 부모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면 저녁을 함께 먹고 여성의 부모가 감독하여 옷을 완전히 입은 채 담요나 이불을 덮고, 때로는 중간에 나무 판자를 두고, 그리고 각기의 방식으로 감독하는데 보통은 옆방으로 피해줬습니다. 이게 꼭 100% 피한 건 아니고 각기 방식으로. 신체 접촉, 옷 벗기, 부적절한 대화, 음주 이런 건 당연하게 금지가 되고요. 이래도 날 사고는 나고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결혼 확정이고 단지 종교적 문제죠. 책임지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에 맞는 실용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시대는 이제 낮에 촛불 전기가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 일해야 돼요. 그래서 밤이 되면 집에서 만날 구혼 기회.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 이제 구혼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지역에 늑대와 쿠거, 흑곰 이런 게 돌아다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뉴잉글랜드 집이 정착지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뉴잉글랜드 집이 이런 식으로 툭툭툭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붙어서 모여 사는 우리 생각하는 마을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축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뉴잉글랜드가 겨울이 길고 혹독한 지역인데 요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도 길고 혹독한데 폭설이 많이 냅니다. 한랭습유 납니다. 노이스터라는 저런 폭풍이 있어요. 허리케인 같은. 그래서 중산층 공부 열심히 해야 되기, 근데 또 이제 여기가 청교도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중산층 돼야 되고 뭔가 이제 뭐 숙련 엔지니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다음 집을 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에서 근건절약해서 돈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남성 같은 경우 20대 후반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회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벽난로로 난방이 되는 방은 게다가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연료 소비도 아까워요. 비싸요. 그래서 이 번들링은 이제 집이 좋아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도덕관도 활발하게 넘어가면서 남부 카발리에처럼 샤프롱 문화가 발달해요. 좀 살만하니까 실용성보다는 이제 우리도 뭐 귀족 흉내 내면서 그다음에 빅토리아 여왕님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산층들도 영국 중산층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응접실 문화가 발달하면서 응접실에서 직접적으로 감시하면서 형식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또 이제 더 이상 개신교인들만 있던 미국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1700년대에 돌아가면 북부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 역할은 그냥 파트너입니다. 교육받은 여성, 읽기 쓰기, 기초산술, 장부에게 가계에게 뭐 사업 보조 뭐 등등등 가정의 보국관 역할 느낌으로 남편의 사업 파트너예요. 사실상 가정 경제자의 관리자이자 자녀 교육, 자녀의 도덕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여성은 바로 사업을 대리할 정도의 사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사업에서부터 가정교육까지 모두 공동관리할 파트너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농민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가족 수공업에 가깝기 때문에 솔직히 이 시대는 그냥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 노동 전부 다 같이. 이런 식으로 검소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카발리에 여기는 그냥 귀족입니다. 그래서 가문도 그냥 전략적 결합이에요. 전략적 결합. 자, 라이트 노벨에서든 만화든 혹은 영화에서든 귀족 여행가 밖에 놀러 가고 싶다고 떼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이게 가장 크거든요. 북부는 나이 든 여성은 장보기 일하기 뭐 이런 것들 가능했어요. 근데 젊은 여성은 당연히 이제 동반자가 북부에서도 필요했죠. 왜냐하면 치안도 위험하고 솔직히 흑곰이랑 그 사자랑 이런 흑곰이랑 쿠거랑 이런 거 늑대랑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 젊은 여성 거기에 치안까지 위험한데 그렇게 이제 냅두기는 어렵죠. 그래서 남부 카발리의 여자들은 모두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북부와 차이예요. 남부 카발리의 여자들은 모두 정확히는 걷는 것 자체가 품위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뭐? 그럼 뭐하고 다니는데? 자차, 마차. 이게 귀족 문화입니다. 걷는 게 품위가 없는 거예요. 귀족이 되려면. 그래서 여성의 성별에 따라 이동의 자유의 제한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일수록 더욱 그렇고요. 만약 이 시대에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귀족 영예가 있다면 아예 그냥 내놓은 자식이다. 아, 포기했다. 아니면은 이제 그 귀족이라고 이름만 있는 시골의 뭐 귀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두기도 힘든. 이때 샤프롱이라는 게 있는데 사교회나 외출을 할 때 가족이나 유모 여성을 감독을 하는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보호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유모나 아니면 가족이 직접 감독하는 거예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의 신체적 접촉을 금하는 등 엄격함을 강조합니다. 남부 지배자들은 말 그대로 사교의 문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남부 지배자들은 FFV라고 해가지고 그 버지니아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왕당파들이 치안이란지 이런 식민지 이제 정치적인 영역을 모두 장악을 했거든요. 정치 경제를.
그래서 남부 여성은 거기에 의존적으로 살았습니다. 사교적 기술, 예술, 매너, 피라미드 수직 구조의 폐쇄적 계급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유럽 귀족이에요, 그냥. 단지 유럽 사교회의 살롱 문화는 여기 없었습니다. 결혼 후 여성의 애도를 이해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의 결혼은 가문의 전략적 결합이었고요. 동맹이었습니다. 동맹.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신랑층은 재력과 토지, 즉 자산을 중시했고 신부층은 토지나 노예를 지참금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일종의 약간 교환? 신랑층이 이만큼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결혼 지참금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층은 토지, 노예 이런 거 지참금을 제공하고 요거 절차를 보시면은 귀족 문화라서 최대한 화려하고 가시적이에요. 구원 단계예요. 부모의 허락받고 공식적 방문하고 예물 교환해요. 이거는 청교도들도 했고 이건 오랜 문화입니다. 인류 사회. 북부와 차이는 결혼 계약서를 써야 된다. 당연히 재산 간의 동맹이니까. 기본적인 계약 의무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남자 재산에 기반을 하고요. 신부 측 의무, 토지, 노예, 가구 뭐 이런 결혼과 함께 이제 이전해가지고 이거 AI로 찾아가지고 이거 이제 이게 맞는가 해서 자료를 관련해 찾아가지고 그 계약서를 찾고 한 거거든요. 토지, 노예, 가구 이런 거 제공하고 결혼과 함께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새로운 가정 기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새로 집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 남자 집으로 들어가니까 남자 이제 토지로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 토지와 노예, 가구 이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신랑 측은 이제 결혼 승인의 대가로 결혼 지참금을 제공을 하고요. 사실 이건 가문 간의 동맹 용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동맹을 했다. 그리고 미망인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남편 재산의 3분의 1 정도 보장.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아마 이거는 이 계약서는 사위가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요거 말고 네, 여기 계약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결혼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장남이 TM 장남에게 증서를 양도하기로 하고 했다. 뭐 해서 땅을 그의 승진을 위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땅은 뭐 어쩌고 흑인 40마리가 살고 있고 야씨 마리로 계산하는 게 진짜 번역시키면 마리로 계산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흑인 가족이 노예들이 어떻게 가족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이가 될 사람이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50파운드의 보증금을 집행한 합의 당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그 법적 권리가 많이 봉인되었습니다. 커버처 법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이혼이 안 돼요. 거의 이혼. 폭력 남편 이런 정도에서 굉장히 잔혹한 남편 정도 수준이 안 돼. 폭력까지도 안 돼. 잔혹한 수준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문에 의한 비공식적인 보호는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커버처 법체계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이제 법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희 이혼을 어떻게 할지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서구 여성 권리가 조선의 여성 권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착각하는 거지 조선시대엔 여성도 호주하고 제사도 지내고 다 있거든요. 북부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거 빅토리아 문화 이전에도 그렇지만 귀족 문화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최대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 행위는 가정의 문제라고 해서 법이 따로 개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혼 단계가 끝나면은 결혼 계약서 합의가 끝나면 결혼 의식하고요. 목사 주례하고 결혼 증서하고 축하 행사, 뭐 파티도 하고 경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뭐 엄청 하고 최상류층의 경우에 신혼여행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용적이고 청교도적으로 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사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둘 다 이제 농사 기반 시기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 피한 시기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도는 다르지만 겨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겨울 시기가 한두 달 차이가 나는 거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야 주변 가족들이 참여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한 겨울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플랜테이션 미스트레스 남부 여성의 성별 역할은 뭘 말했냐?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사교의 이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노예 관리입니다. 주로 여성 노예 관리죠. 남성 노예는 이제 수직 관리하는 기간 그렇고 가사 노예 업무 배정, 저택 관리하고요. 노예들의 의복 식사, 아픈 노예들을 돌보는 행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저택 관리, 정원의 작물 생산. 요거는 플랜테이션 작물보다는 그 저기 서구에 거기 우리 앞마당이라 하는 게 우리식의 앞마당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농토예요. 농토인데 그게 앞마당이에요. 플랜테이션 따로 있어요. 그냥 앞에 그냥 적당히 농사지을 그 텃밭 요런 느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농사꾼급. 그래서 그런 작물 생산 감독 정도. 예. 그리고 사교, 손님 접대 요게 제일 중요하죠. 가문의 체면과 동맹 관리 그리고 노예들의 도덕적인 교육도 받았다고 감당했다고 하는데 농농은요 도덕적 지도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 바꿔 생각하면은 봉건 시대에 카톨릭을 통해 가지고 농노들이 일하는 자로서 이거는 신의 의지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 교육 성공의 기준점으로 그대로 남부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노예의 결혼이 통제됐고 불법 결혼을 방지했고요. 성적 행동도 통제했고 처벌 보상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번식용 남자 노예를 따로 두기도 했어요. 봉건 영주 시대예요. 뭐 기독교 교육으로 노예 통제를 정당화하고 백인 우월성을 강화하고 노예제의 자비로운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뭐 아플 때는 돌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게 내정이자 정치가 됩니다. 국가는 언제나 강대국이냐 선진국이냐를 결정하고 대다수는 강대국을 결정하죠. 선진국이든 오직 북부와 같이 아예 스스로 세계를 만드는 것만 가능합니다. 빈곤이 적었다는 점을 기억을 하세요. 북부에서는. 그래서 강대국은 언제나 자산으로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싸게 써먹을. 그게 남부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언제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온라인이 되는 곳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무언가를 알지 못하게 하여 저항의식과 야망을 없애는 게 정치입니다. 이것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최대한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상적으로 보고 노예제를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이건 남북전쟁 때까지 똑같아요. 북부와 가장 큰 차이의 유형입니다. 남부 여성은 남편에게 사업적 파트너가 아니라 돈을 남편이 벌어오고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카발리의 결혼 구조가 지금의 결혼 구조랑 상당히 유사해요. 애초에 남편에게 의존시키는 경제고 남편이 돈 벌어오고 아내는 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산인 노예와 작물 관리하고 예술, 매너, 사교, 파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적 결정과 재정적 관리는 남편이 했어요. 이게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산층 로망이에요. 그럼 이제 대저택이라는 게 드디어 이해가 갑니다. 일종의 활동할 작은 성을 하나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겁니다. 일상을. 그리고 현대에는 그 귀족 흉내를 내는 중산층의 로망이 적용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본받은 캐벌리어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보았고 노예제를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 여겼고 이게 남북전쟁에서 남군의 기치입니다. 아래는 남북전쟁 이후 편지를 포함한 자료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이제 노예 입영되고 난 다음에 엘리트 백인 여성들이 이제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농장을 버리고 뭐 스스로 난민 비슷하게 돈 많은 난민이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치만 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흑인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고 싶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종교의 3분의 2는 흑인에게 친절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힘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왠지 내 발밑에 땅이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사촌 배시 위더스푼에게 한 것보다
더 잘 돼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노예에게 이만큼 더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남편을 따라가든 가족과 함께 지내든 농장이 남든 난민이 되든 상황에 적응하면서 제한적인 성별 역할의 안락함에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휘와 특검은 보통 사람을 스포일시킵니다. 외국에서 익숙하던 C 레벨이 한국에 임원 생활하고 돌아갈 때 모든 걸 수발드는 문화가 익숙해지니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포일되었다고 느꼈다고 하는데 편안함이 항상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불편하고 지루한 걸 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기인데 일기 링크를 쓱 보면 그 당시 일기인데 왜 우리 북부의 형제들은 우리의 가정제도인 노예제에 간섭을 했나요? 이 노예제를 가정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노예는 가정의 소유물이잖아요. 동맹익명 가정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인들의 불멸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고뇌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신성함이 침범당했다. 가정의 필수적인 용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예제는. 그래서 당시에는 남부에서는 노예를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건 불법이었어요.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읽고 쓰고 가르치는 건 불법이었어요. 이게 북부와 가장 큰 차이죠. 북부는 복음주의잖아요. 성경의 직접적인 해석. 저 목사에게 속으면 안 된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농노에서 벗어난 중산층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노예들 다시 이제 이 농노들이 백인 노동자들이 통용이 안 되니까 흑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흑인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으며 이들은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어선 안 됩니다. 반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란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야 저항의식과 야망이 줄어듭니다. 카톨릭이랑 똑같아요. 돈 추구하지 말고 농노로 살아라. 이걸 신부를 통해서 혹은 플랜테이션 미스트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전달받는 겁니다. 이제는 단지 농노 대상에서 흑인이 되었을 뿐이고 저걸 직접적으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복음주의의 배경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저 성직자들에게 속지 말자. 노예로 살지 말자. 직접 읽자. 그래서 봉건제는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이 되었고 귀족은 카발리에가 되었습니다. 플랜테이션 미스트레스. 이 농장주 여성들은 노예 해방 이후 더 이상 사치를 버려야 됐고 자발적인 난민이 되기도 해야 했고 의존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농장을 꾸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나 약해지는 대가는 있잖아요. 스스로 취해야 돼요. 항상 좋아하는 거 택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불편한 거 택해야 됩니다. 지루한 거 택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여기고 자기들을 합리화했으며 노예제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여겼습니다. 즉 낡은 문화, 낡은 정신문명, 발전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사치를 즐겼고 워터폴 문화가 보통 그렇죠. 낡은 문화에서 낡은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낮은 정신문명에서는 낮은 물질문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품성을 단련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높은 정신 문명에서는 높은 물질 문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발전과 성장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선진적인 제도고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계속 그냥 노예만 계속 양산하는 거지. 이 비효율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곳에 가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은 정부가 추구하는 강대국 정책에 의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정치는 대한민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강대국 정책 사실은 목적은 뭐예요? 미래세대 노동력이죠. 그리고 위에 좀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 사치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싸게 해외로 튀지 말고 싸게 이 엔지니어의 재능과 황금기를 여기에 갈아 넣으라는 거죠. 빨대를 꽂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돈을 버는 게 선진국입니다. 강대국은 거기에 맞춰서 얼라인해야 되고 현대 국가로는 개인의 행복은 국가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북부가 이겼듯 선진국 쪽이 된 쪽이 이겨왔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영국도 결국에는
독일을 이겨냈잖아요. 독일은 강대국이 되려고 했어요. 영국은 선진국이 되려고 했습니다. 제도로 보호받는 자는 언제나 약자가 됩니다. 강대국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윗선의 약자, 카발리에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카발리에들은 당시 엘리트였으나 의존성 가득한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작하려면 노예들은 당연한 게 가려지고 글을 몰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었어요. 제 경험상 의존성이 공격당하는 일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중년을 과잉보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뀔 일은 올 겁니다. 저 의존성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위태로운 시기를.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져 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잡아야 돼요. 굳이 공격할 필요 없어요. 의존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존성을 젊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정부는요. 기업가와 엔지니어, 상인과 장인의 협력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똑같습니다. 고볼륨의 노동력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고강도의 기업가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볼륨의 일이 아니라 고강도의 일. 그런데 저런 노예제는 무조건 고볼륨의 일밖에 못해요. 워터폴의 문제점이죠. 고강도의 일을 고볼륨의 일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합니다. 동작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현대의 결혼 모습이 카발리아와 매우 닮았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게 중산층 로망에서 귀족 따라하기가 연장돼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중산층 로망이 저 딱 카발리의 방식이라 가지고. 그래서 남자다워야 한다는 여러 가지 결투까지 했던 기사들의 모습에 사교와 예쁜 척 구는 모습은 플랜테이션 미스트레스, 건물주 찾는 모습은 농장주 찾는 것. 그냥 동맹이죠. 가문간의 동맹. 그리고 사치와 노는 것이 목적이고요. 결혼 중개업소에서 구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결혼 중개업소에 구원하는 거는 이런 구조들이 비일비재하죠. 이걸로 티어 등급을 다 매기죠. 그래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넣는 공통적인 글로벌 문제입니다. 현대 결혼 관계에서는, 현대 결혼 혹은 관계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 많이 망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관계란 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1800년대 넘어오면 이제 응접실도 생기고 귀족 흉내 내고 빅토리아 인연 받아가지고 도덕감만 더 강해졌지. 그래서 중산층의 로망.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빅토리아 여왕이 들어섰다한들 저기 카발리의 모습에서 그냥 여성이 이제 가정에 교육하는 입장, 요거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 되면 독립도 되고 번들링 문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북부 중산층도 집 넓어지고 산업혁명이 조금씩 도입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도덕관도 엄격해지고 귀족 흉내내고 샤프롱 문화도 생기고 이제 미국 북부 중산층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더욱 자유가 사라집니다. 중산 스스로 이제 올가매 있는 함정 같은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저거 목적 자체도 이제 중산층을 통제하기 위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만드니까. 노예는 이제 기독교로 통제했고 흑인 노예는 중산층은 이제 빅토리아 이미지 정치로 통제했고 중산층이 살만하니 품위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도 더욱 의존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작 허세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1840년 이후 빅토리아 여왕의 화이트 드레스를 따라서 웨딩 사업이 발달합니다. 따라해야지. 셀럽인데. 그리고 이제 돈도 좀 귀족급 정도로 이제 돈도 있는데 과거 기적이지만 그래서 흰색 화이트 드레스가 이때 사용됐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원조예요. 이 화이트 드레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고 이상적인 가정적 모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중산층은 이걸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스타일 웨딩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끝나고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 웨딩 사업이 이때 시작되었고 바꿔 생각하면 중산층이란 가족들이 이제 소비 단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증가하고 소비 문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대다수의 왕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랑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 세대의 귀족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비력이 증가되고 물자가 늘어나면서 대중 소비가 탄생하던 시기입니다. 즉 B2C 경제가 이때 시작되고 신문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